했는지 많이 했는지 모르겠다. 그거 나왔어요. 네. 그런 거 참 유럽이 지금의 유럽을 보면 참 대견하고 참 부럽고 많은데 현재 유럽이 되기까지의 피도 많이 흘렸고요. 유럽 전쟁이 가장 많은 데가 유럽이었었고 1차 대전, 2차 대전도 유럽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히틀러가 있었고 참 많은 게 있습니다. 지금은 참 가장 살기 좋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데입니다. 뭐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는 특히 미국하고 비교할 수 정도로 살기가 좋죠. 일단 풍요롭지는 않지만 인간에 필요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있고 그리고 범죄도 굉장히 적고 미국 같으면 대도시에서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 있잖아요. 슬럼이 다. 근데 유럽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고 다 갈 수 있어요. 일반인. 여자 혼자 가면 조금 위험한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여자 혼자. 근데 남자는 최소 남자 2명 정도는 걸어서 가다 문제가 될 지역은 거의 없어요. 근데 유럽에서도 되게 빈민가 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있죠. 민족별로 사는 곳들이 다 있는데 범죄가 없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런 지역에 가면 내가 온전하게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여자 혼자 가는 것만 조금 위험할 뿐이죠. 남자들 둘이 가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뺏어 간다거나 쳐 죽인다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치안이 안전하죠. 안전하고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유럽의 장점이죠. 좋은 은행과 나쁜 은행이 있잖아요. 예. 제일 나쁜 은행을 뭐라면 제일 좋은 방법은 시장이 만드는 건데요. 예. 시장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직접으로요. 근데 그렇죠. 지금 진입 규제, 그 다음에는 파산을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런 거 때문에 퇴출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진입 규제 안 하고 파산도 방치한다면 또 경제가 망가지니까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약탈적 금융이 되는 게 오히려 당연한 게 아닐까,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 좋은 은행이 발달한 유럽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발달하는가, 그게 좀 오히려 더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그건 조금 지금부터 설명을 이번 시간에 할 주제입니다. 주제고요. 너무 아주 문제를 정말 정확히 이제 보셨고 핵심도 좀 정확히 알고 있으셔갖고 제가 바로 이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앞서서 조금 더 이제 아까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금융이 없으면 아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층 이동이 굉장히 어려워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금융이 굉장히 낙후되기 때문에 아마 물론 이렇게 사회보장제도가 있어서 교육을 통해서도 이렇게 계층 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되지만 또 금융을 통해서도 굉장히 계층 이동이 아마 그렇게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일 거예요. 미국이 금융이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사회보장을 통해서 이제 계층 이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유럽일 것 같고 우리는 양쪽 다 없어서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우리나라가 계층 이동이 앞으로는 어려워지는 사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제 금융이 순기능 중에 좋은 금융의 순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계층 이동 그런 자본주의 사회 격차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대형 사업. 제 책에서 얘기를 들은 게 북부아프리카에 그건 햇빛이 굉장히 좋잖아요. 거기에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전력을 다 쓰는 거야.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셰일가스 때문에 이제 망가진 건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거기에 100억 달러, 500억 달러를 투입해서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 그래서 그걸 이제 케이블을 지중해를 깔아서 유럽에 전기를 끌어다 쓰겠다. 왜냐면 유럽이 지금 에너지를 러시아 쪽에 많이 의존합니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유럽 사람들도. 그래서 그걸 분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원자력 발전소도 계속 질 수도 없고 유럽은 태양광이 굉장히 나빠요. 해가 많이 안 되니까 풍력은 좀 되는데 그렇게 하는 프로젝트가 실행을 한다면 100억 달러가 든다. 그러면 그것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돈 있는 사람뿐이 못해요.
만약 이런 금융이 없다면, 금융이 있으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이제 모험점 사업가죠. 그런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돈 될 것 같다고 하는 자본가가 들어올 거고 또 금융기관이 또 들어와서 또 대출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런 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요. 이게 진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뭐죠? 땅 사갖고서 거기다가 상가나 아파트 져서 이렇게 분양하는 거. 이게 이제 프로젝트. 그것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원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면 그런 대형 발전소, 그 다음에 산업단지, 아니면 관광단지도 되죠. 관광 리조트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근데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금융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모금조 사업가가 내가 뭐 사업계획 들고 들어가야 돈이 없으면 누가 쳐다보겠어요? 그리고 그 돈 있는 사람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갖다 실패하면 완전히 난리니까. 그리고 그런 데서 만약에 북부아프리카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은행에서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은행에서 담보 평가하는 건 뭐죠? 부동산 담보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기계가. 근데 만약 태양광 발전소로 짓는데 북아프리카의 땅값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어디서 나 팔 수가 있겠어요? 가져갈 수가 있겠어요? 땅값은 제로입니다. 평가할 때. 그렇지 않겠어요? 그 대출해주는 사람이 내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 북아프리카에 땅에다 대출 거기다 태양광 발전소 딱 하는데 사업이 망했을 때 그 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갖다 쓰겠어요? 내가 사겠어요? 누가 팔겠어요? 안 되죠.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고 부동산 평가하는 건. 근데 기계도 사실 거기다 갖다 놨는데 그게 안 되면 딴 데 떼서 팔기도 어려워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인지 못 벌 수 있는지 이걸 평가하는 능력이거든요. 그게 사업성 평가잖아요. 그게 이제 금융의 핵심 기능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참못 못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삼성물산도 있고 여기 현대도 있고 이런 데서 그런 데 참여합니다. 하나 같은 데도 참여하고 해외에서 보면 그런데 지분 참여를 해요. 조금씩 돈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데 참여하려고 할 때는 우리나라 은행을 통해서 참가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전부 외국계 은행에서 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국계 은행들 한국 지점들이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거래해서 그런 데를 나가는 거예요. 삼성물산이 어디다가 이런 이렇게 큰 건 아니겠지만 터키나 이태리 같은 데다가 좀 조그만 발전소 단지를 짓는다, 태양광 풍력을 짓는다 할 때 돈 일부를 투자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통하는 게 아니라 외국계 금융기관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거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그저 할 수 있는 게 그냥 부동산 등기부등본 띄고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보고 하는 거죠. 이건 사실은 전당포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금융기관 수준이다. 굉장히 창피할 정도의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어떤 큰 기능이 두 개인데 하나는 금융이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신용이 낮은 사람들한테 돈을 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대형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근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요거 첫 번째 거, 신용이 낮은 사람들, 창업자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가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이제 금융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관기금융이라는 건데 약탈적 금융에서 등록금이 없다, 수술비가 없다, 그 다음에 사고를 쳤는데 친척이 사고를 쳤는데 이거 합의금이 없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대부업체를 많이 가잖아요.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금융의 쪽의 문제이보다는 복지 쪽의 문제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아주 초보적인 형태의 약탈적 금융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병원비는 일단 유럽에서 걱정이 없거든요. 근데 아프면 무조건 의사는 치료해줄 의무가 있어요. 돈에 대한 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돈은 그냥 병원에 가면 그냥 무조건 돈을 받기 위해서 치료가 시작돼요. 그 다음에 미국은 완전히 틀린 나라입니다. 치료하고 그 다음 돈은 나중에 그냥 있으면 내고 없으면 못 내는 거죠. 제가 혹시 제가 카페에 칼럼을 썼는데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프랑스에 처음 갔을 때 병원에 갔다가 막 치료를 받는데 그냥 돈을 내려고 하니까 같은 유학생들이 돈 내면 안 된다고. 여기 한국 유학생들이 돈 내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병원 가서 치료받고 나오면 된다고.
그럼 나중에 병원비 내라고 나오면 뭐라고 하면 돈 없다고 써서 보내면 된대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돈이 있는데도. 그래도 한국은행 직원 신분으로 공부하러 갔었으니까 일반 학생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도 다른 유학생들이 여기 그렇게 돈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유학생들이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 돈 내면 안 된다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거기들은 그냥 결국 기본적으로 환자는 치료하는 거니까 병원비 문제는 없고, 그다음 유럽의 대부분 학비가 없어요. 대학을 포함해서 대학원까지 여기 등록금이 없습니다. 뭐 저 있을 때 대학원이 등록금이 한 1년 등록금이 한 6, 7만 원, 우리나라 돈. 지금 근데 그걸 6만 원 정도, 5, 6만 원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한 만 원 올렸어요. 올리니까 데모하는 게 난리 난 거예요. 등록금 많이 올린다고. 지금 많이 올라서 한 10만 원, 20만 원 안 넘을 거예요. 대학 등록금, 1년 등록금이 아마 다 비쌀 거예요. 독일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걔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막 급하게 돈을 써야 할 것은 생존과 관련돼서 쓸 돈은 별로 없어요. 그런 약탈적 금융이 별로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실제 이제 그것은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뭐 대부업체가 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그건 금융이 해결하기는 어려운 분야고, 금융이 해결하는 건 저신용자, 그 다음에 창업자, 이런 사람들이 내가 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좀 사업계가 있는데 돈을 우리나라 같으면 5천만 원, 1억 이런 걸 빌려서 사업을 좀 해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 할 때 그 사람들한테 담보가 없는 상태로 돈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실제는 금융의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필요한 금융의 핵심이라고 생각돼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제 답이거든요. 그런데 모두한테 다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은행도 기업이기 때문에 망하면 안 되거든요. 망하면 굉장히 국민이 경제가 크니까 결국은 이런 주변에 이제 뭐 남대문 시장이건 아니면 동네 재래시장이건 아니면 뭐 가게 건간에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얘가 담보가 없고 뭐 신용 상태가 외형적으로 없어. 뭐 좋은 직장도 아니고 조그맣게 그냥 이렇게 조그만 가게를 하거나 막 좌판을 하거나 뭐 이런데 이 사람이 돈을 잘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골라야 되잖아요.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거든요. 돈을 들고 뛰는 사람들한테는 주면 절대 안 돼요. 그건 금융의 기본이니까. 그것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보통 관계금융이라고 합니다. 그걸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을 보는 이 방법이 없어요. 독일이 관계금융이 뭐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 독일의 협동조합은행 같은 데서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파일이 있어요. 은행원들이 매일 보는 거예요. 되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떠돌이가 많지 않아요. 걔들은 2살만이 아니고 오래 살으니까 자기 주변에 이제 자기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는 거예요. 자기 대출 장기적인 고객이죠. 돈을 쓸 사람들한테 와서 뭐 누구 뭐 안경점, 뭐 아까 말한 정육점 뭐 다 있죠. 아니면 조그만 가게도 뭐 스파게티 가게집도 있을 수 있고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을 다 적어요. 은행원들이 무섭게 적습니다. 뭐 얘가 뭐 몇 시쯤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여는지, 아침에 눈이 왔을 때 눈을 잘 쓰는지, 그 다음에 저기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노인들이 다녔을 때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지, 길을 안내하는지 이런 걸 다 적습니다. 적고 이건 담보가 평가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갖고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쭉 쌓여요. 이 사람에 대한 그 은행에서의 평가가 쌓이면 한번 이제 쭉 그게 이제 쭉 쌓여가면 이 사람은 뭐 세상이 그러니까 돈이 잘못해서 도력이 못 갚을지는 몰라도 대출을 받아서 장사를 안 하고서 밤에 살짝 야반 도주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평가가 내려지면 이 사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담보 없이. 그러면 굉장히 확률이 높아요. 담보가 없어도. 그러한 금융이 이제 그런 금융을 관계금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금융이 발전하지 않으면 지금 말하는 그런 저신용자나 창업자나 영세 사업자들이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역할을 독일에서 하는 게 협동조합은행이죠.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행은 뭐냐면 신용협동조합, 뭐 새마을금고, 뭐 이게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뭐 농수협 단위조합 이런 게 이제 세 가지가 법적으로는 그 협동조합은행, 보통 우리가 우리 한국 용어로는 상호금융은행, 상호금융이라는 게 서로 상호 이렇게 도와줘서 하는 금융이죠. 이런 은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불행하게도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도 거의 다 신용대출이 70, 80%, 80, 90%, 90%까지 갑니다. 다 사죠. 담보대출이. 오히려 더 떨어졌어. 더 담보대출이 더 올라갔어요. 옛날에 한 IMF 전에, 위기 전에는 신용대출이 한 반, 담보대출이 반 돼서 그나마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기능을 했어요. 적지만. 그런데 지금은 거의 90% 정도까지 담보대출 비중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이런 것들도 새끼은행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별로 은행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거기도 조금 더 돈을 이렇게 좀 더 집을 담보로 맡기면 돈을 좀 많이 준다는 것 뿐이지 실제 담보 없이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기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제 기능을 하게 하느냐에 앞서서 말씀하신 그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은행들이 이렇게 신용이 좋은 사람, 대기업, 재벌기업, 재벌사 계열기업, 아주 우량 중소기업, 그 다음에 집 담보가 있는 사람, 좋은 직장, 공무원, 의사 이런 사람만 대출 해주고 있잖아요. 은행들이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은행들이 그렇게만 해도 돈을 벌려요. 경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들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 보이잖아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그냥 고객 유치하려고 장사하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거래은행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들이요? 집 근처죠. 직장 근처. 우리나라 은행들은 특징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행을 거래하면 이 은행은 특별히 뭐가 있으니까 약간 멀더라도 간다. 한 블록이 더 떨어져도 간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거, 직장에서 가까운 거, 총각 같으면 좀 이쁜 여자가 있으면 갈지 모르겠죠. 그죠? 그런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럼 이런 건 경영학에서 볼 때는 레드오션입니다. 똑같으니까 치열한 경쟁이 있어야 되고 레드오션이 있다면 반 정도는 다 적자 상태에 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은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지금 조금 나빠졌어요. 요새 이제 계속 저금리가 되니까. 저금리에서는 은행이 수익을 내기 어렵거든요. 그래도 한 2, 3년 전만 해도 굉장히 수익이 좋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은행은 독과점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은행이 1997년 이후, 그때 아니고 1993년 이후에 은행이 생긴 게 하나도 없어요. 은행 새로 생긴 거 기억나는 사람? 전부 98년도 최근까지 외환은행이 없어진 거가 생각하면 최근까지 은행은 없어지기만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은 지금 한 14개인가요? 14개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은행이 하도 많아서 몇 개인지 알 수 없어요. 몇천 개 되죠. 몇천 개도 넘을 거고 독일만 해도 한 은행이 한 1,800개 정도 돼요. 스위스 같은 나라도 은행이 500개가 넘어요. 그리고 은행이 계속 생겨. 매일, 미국 같은 매일 생길 거야. 아마 한두 개는 생길 거야. 매일. 없어지기도 하고. 유럽도 은행이 많이 생겨요. 계속 생깁니다. 조그만 은행이 생겨서 크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은행이 안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신협하고 새마을금고도 생기지 않았어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을 하여튼 1997년 이후는 더 했죠. 못 생기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수가 계속 줄어요. 줄게 되면 결국은 거기는 독과점적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은 굉장히 편하게 장사하는 거예요. 편하게 자기가 고객을 골라요. 그러니까 경쟁도 필요 없는 거죠. 심한 경우는 은행이 완전히 뭐라고 할까 이게
어떤 하나의 큰 이렇게 공공기관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뭐 상전 비슷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은행도 하나의 그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거든요. 기업, 경제 행위 하는 거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은행은 어떤 공적인 기관처럼만 강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이제 안 생겼고, 안 생기다 보니까 은행은 편하게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해외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 파이낸싱 것도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오래오래 이거 써서 불확실하지. 그래 아무리 이 사람 뭐 눈 잘 치우고 노인들한테 쓰레기 잘 줍고 이렇게 잘 써도 이게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불안하죠. 그거 확실한 건 집담보 놓고 대출해주면 확실할 거 아닙니까? 응? 근데 이런 짓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계속 보러 다녀야 되니까 이 보러 다니는 게 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사람들 계속 보러 다니면 길거리도 다녀야 되고 괜히 물어보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와서 또 글도 써야 되고 또 써내놔야 되고 이게 또 몇 년 쌓여야 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안 하고도 우리나라 은행들은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협이나 우리나라 새마을금고가 제 역할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못했을 때는 결국은 은행들을 더 많이 늘려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늘려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1번이에요.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이 시장이 또 망가져 도저히 안 될 때 어떤 규제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답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은행 시장에는 현재 경쟁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쟁이 있으면 나는 당연히 해외로 좀 나가야겠다. 나는 국내 관계금융 이런 건 어려우니까 더 복잡하니까 안 하고 차라리 해외에 나가서 특화해서 돈을 벌어오겠다. 이런 은행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나는 뭐 우리는 그냥 동네에서 이런 관계금융에 돈을 벌겠다. 이렇게 은행이 나눠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마다 특징이 있어야 돼요. 뭐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하고 하나은행하고 다 특징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특징이 있었던 은행이 외환은행이었어요. 어찌됐든 간 외환은행은 해외에 많이 나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사라질 거예요. 이제 하나은행이 다 가져갔으니까 좀 있으면 그 외환은행의 특징은 전부 사라져서 우리나라에는 특징 있는 은행, 특색 있는 은행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똑같아요. 진짜 다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똑같으냐? 이거 제가 경험인데 한국은행에 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은행들에 대해서 경영실태 분석을 해요. 경영실태 분석을 하면 국민은행 경영실태 분석, 하나은행 경영실태 직원들이 이제 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보면 하도 똑같아서 표지를 안 보면 이게 어느 은행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국민은행 경영실태 분석이라는 게 없으면 이게 국민은행인지 신한은행인지 하나은행인지 아주 조심하게 자산 규모를 보기 전에는 몰라 하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 은행은 뭐 틀린 게 뭐 있어요? 국민은행은 신한은행하고 대출 예금 대출하고 카드 조금 하고 요간 조금 하고 똑같아. 근데 사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은행은 주로 소매금융 개인만, 어떤 은행은 기업 대출만 하고, 어떤 은행은 해외 금융 이렇게 특화돼 있고 나머지 조금씩 하는 게 은행이 정상이거든요. 그게 이제 외국 독일만 해도 독일 도이치뱅크 같으면 봐서 그 금액 좀 우리나라 기분 나쁘지만 예금 잔고가 작고 금액이 적으면 편지가 와요. 기분 나쁜데 한국에서 당신 나가라 다른 은행으로 가라고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주로 거기서 대기업만 거래하고 대기업하고 물론 개인도 좀 하지만 그렇게 옵니다. 그럼 그렇게 우체국 가서 거래하라고 와요. 자기네 왜냐하면 도이치는 우체국도 사버렸거든요. 민영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네 계열사에 우체국이 있는데 당신이 거래나 이런 걸로 우체국이 훨씬 맞을 것 같다고 되게 기분 나쁘게 오는 거죠. 그게 그 영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우리나라는 그거하고는 틀리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도이치뱅크는 대고객, 대기업, 세계적인 경영을 하는 은행이고 또 독일의 이제 코메르츠방크라는 은행은 또 중견기업들 중심이고 우체국이나 이런 건 서민이고 아까 협동조합은 또 지역에 있는 거 이렇게 은행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하나 할 일이.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이 관계금융을 하려면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이 협동조합은행을 제 역할을 하는 거. 두 번째는 은행의 진입을 늘려서
경쟁을 통해서 이제 이 다른 분야로 들어가게 하는 거. 결국은 돈을 벌려면 이 관계금융도 돈이 안 벌리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릴 수 있으니까 그쪽도 하나로 가게 한다.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협동조합은행을 이렇게 개혁을 해보자.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개혁해보자 하는 것은 일단 이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에 비해서. 이런 서민들 소액금융 하는 건 비용이 많이 나잖아요. 그죠? 비용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 크게 뭐 이렇게 100만 원짜리 대출해주나 1000만 원짜리 대출해주나 1억짜리 대출해주나 품은 비슷하게 들어가요. 인건비는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수익은 훨씬 10배, 100배씩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리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같은 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세제 혜택이 있어요. 예금을 하면 3천만 원까지인가는 지금 이자 소득세를 안 냅니다. 그래서 그거 혜택 때문에 좀 유리하죠. 들어가도 대출 금리를 한 0.1%나 0.2% 적게 줘도 고객은 더 유리합니다. 그런 혜택 때문에 이제 그런 실력이 일단 그런 혜택은 계속 유지 지금까지 있는데 계속 일몰주황에 걸려서 매년 조금씩 연장돼 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장점이 있지만 신협하고 새마을금고는 은행하고 틀려서 업무 범위가 굉장히 작아요. 예금 대출은 하지만 뭐 펀드 같은 것도 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뭐 얼마 전까지는 세금 내기도 어려웠고 또 자기합수표 같은 것도 발행이 잘 안 돼요. 그런 굉장히 업무 제약이 많습니다. 뭐 방카슈랑스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안 되느냐, 왜 못 하느냐면 가장 큰 이유가 규모가 작으니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 좀 이상하죠. 그건 정부에서 할 일이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뭐 규모가 내가 가끔 바깥에서 이 얘기 하는 건 나라가 조그만 나라, 뭐 룩셈부르크가 인구가 60만 돼요. 그 다음에 덴마크가 인구가 한 500만 되고, 그러니까 인구가 작은 나라는 축구하지 말고 농구만 해라. 근데 스포츠 나올 때 인구가 작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랑 별 차이 없는 거거든요. 거기서 뭐 아무리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규모가 작아도 사람 교육시켜서 방카슈랑스 하면 되는 거, 펀드 팔면 되는데, 왜 못 팔게 하면 은행을 시키면서, 그냥 똑같은 자격, 아니면 뭐 자격 조건을 두는 거죠.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팔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면 고객들이 안 갈 거거든요. 그런 거. 뭐 그런 등등으로 어떤 업무 규제가 오히려 굉장히 그러니까 족쇄가 있는 거예요. 신협하고 새마을금고가. 은행보다 유리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털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중앙회가 지금은 그냥 은행이 아니고 연합회 성격이 불과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신협을 거래했어. 해서 좀 장사를 잘해. 갖고 사업도 막 키워서 규모가 커져. 그러면 이제 막 규모가 커지면 수출도 해야 될 거고 수입도 해야 되고 여기저기 해야 되는데 또 지점도 생겨야 되고 그러는데 신협을 거래해서는 그렇게 안 돼요. 왜냐면 신협은 지점망도 작고 그 다음에 국제 업무도 못하고 신협이가 성공하려면 해외 성공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더 커지면 어디로 가요? 다 은행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신협에서는 이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잘 키워서 자기 장기 고객을 만든 유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면 신협중앙회나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은행으로 바꿔줘야 돼요. 특수은행. 그래서 거기는 기업금융만 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글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협중앙회나 뭐 이런데 지역에 거점에 이제 거기 지부 그건 농협중앙회처럼. 근데 농협중앙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농협중앙회는 소매금융을 해버리잖아요, 걔들이.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은행 중앙회는 은행으로 가되 작은 금융, 소매금융을 못하게 해서 단위조합하고 경쟁이 안 되게. 즉,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기업금융만 하게. 개인금융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중앙회를 은행으로 바꿔줘야 된다. 일종의 특수은행이죠. 이렇게 바꿔주는 거. 이래서 적어도 내가 신협을 거래했으면 끝까지 신협을 거래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야 얘들도 거기 좋은 고객을 이렇게 관계금융을 통해서 막 고민해갖고 키워서, 왜냐면 사실 조그만 때는 돈이 크게 벌리겠어요. 아무리 이거 해도 이게 커져서 잘 돼야 돈도 많이 은행도 버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가는 거니까. 근데 신협의 입장에서 뭐 조금 커서 돈 좀 벌만하면 다 은행으로 도망가는데 키우려는 의지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도 중앙회를 은행으로 바꿔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뭐 이게 사실은 제가 별거 아닙니다. 자기네 독일이 그래요. 아, 독일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거 우리나라에 가져오면 돼. 거의 비슷하대. 응? 그래서 이것을 이런 정도로 바꾸면은 즉 기본적인 제도를 바꾸면 우리나라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제도가 독일의 협동조합은행하고 외형적으로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도만 바꾼다고 해서 당장 이 관기금융이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응? 관기금융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금융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몇 년 걸려. 하나 대출해 주려면 얘한테. 근데 지금 주택담보대출로 하면은 이게 하루면 돼. 하루도 안 걸리지 뭐. 바로 그 가져오면 금방 대출해 줄 수 있으니까. 등기부등본 있고 그러면. 근데 이게 노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떻게든지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신협하고 새마을금고한테. 그리고 이 관기금융을 하는 거에 대한 많이 하는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정부가 나라가 도와줘야 되고. 이제 그러한 거에 대한 더 연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우리나라 사회가 가장 약한 게 신뢰 구조잖아요. 신뢰가 굉장히 약한 사회입니다. 사람은 못 믿어요. 그러니까 사실 관계금융이 잘 되려면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신뢰에 대한 그 기반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거에서 실제로 쉽지는 않죠. 우리나라가 점점 신뢰가 이게 나라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려면 그 신뢰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우리는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지금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뭐 나라가 서로 신뢰 구조가 좋아질 때까지 금융은 그냥 그때 가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너무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건 신뢰 구조를 키워가는 것은 그것대로 꼭 가야 되지만 금융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해보자. 뭐 이런 뜻에서 이제 이 같은 협동조합은행과 같은 우리나라의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제도 개선, 그 다음에 관계금융의 인센티브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은행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바로 진입을 늘려야 됩니다. 은행수를 늘려줘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랑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2013년에 생겼나요? 12년 말에 생겨서 13년도 시행에 난 그렇게 될 겁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이제 5명 이상 사람이 모여서 자기가 뭐 마음에 드는 어떤 걸 조합을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협동조합에서 못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금융보험업을 못해요. 모든 건 다 할 수 있어. 내가 뭐 제조업도 할 수 있고 이런 경제연구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금융보험업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우리나라 이게 지금 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좀 한 사람이 좀 모여서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또 이금해서 돈을 하자. 이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금융에 대한 금융 관료들이 아주 나쁜 거죠. 그러니까 기존이 나쁘면 내가 왜 신협이 마음에 안 들어? 신협이 현재 제대로 못하니까. 그 협동조합 새로운 협동조합이 생기는 거예요. 신협 협동조합이. 근데 그것은 현재 법으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협 중앙회가 강의를 한번 했는데 늘 잘해라. 잘못하면 다음에 내가 운동할 것은 협동조합 기본법 바꿔갖고 금융보험업도 협동조합 하게 하자. 그래야 니들이 경쟁이 되지. 니들만 특권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협이 아까 말한 대로 은행에 비해서는 굉장히 불리하지만 상당히 특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 상대가 못 나와. 자기네들 외에는. 신협도 마찬가지. 신협도 특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나와바리를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똑같은 진입을 늘리는 문제입니다. 진입을 늘리는 문제가 이제 중요한데, 요거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은행의 위험성을 좀 알아야 돼요. 이걸 해야 이제 은행이 정부가 현 정부가 현재 현 정부도 아니고 오래된 정부죠.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부터 지금까지 오래된 건데 왜 은행을 진입을 허용을 안 하느냐 그 논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또 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늘려달라 하면 안 되고 그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논거를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은행의 위험성인데 은행은 위험산업이에요. 우리가 보통 은행은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은행은 안전하다. 근데 은행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쉽게 안 망하지만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은 금방 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한은행 국민은행, 시티은행도 금방 망할 수 있고 실제 역사가 다 그랬어요. 세계 어떤 은행도 금방 망한다. 바로 망할 수 있다. 근데 기업은 쉽게 안 망해요. 도요타 쉽게 안 망합니다. 소니 벌써 찌그러진 지 오래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있잖아. 안 망해. 근데 은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은 한 번 탁 잘못되면 그냥 바로 망해. 그게 바로 은행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은행의 부채 비율은 우량한 상업은행이 1,500에서 2,000%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뭐 얘기했지만 그 헤지펀드 이런 건 한 3, 4,000%, 어떤 건 5,000%가 넘어요. 그 다음에 조금 은행보다 조금 더 위험한 은행은 뭐냐고 하냐면 나중에 설명할 투자은행이라고 해요. 투자은행들. 투자은행들이 부채 비율, 이쪽으로 오세요. 투자은행의 부채 비율은 그것도 한 3,000%, 4,000%예요. 헤지펀드하고 건전한 헤지펀드하고 비슷한 게 투자은행이니까요. 근데 부채 비율 2,000% 정도, 은행은 한 1,500에서 2,000% 됩니다. 그리고 이 제조업들을 우량한 제조업하고 우량하지 않은 제조업을 나누는 기준이 200%예요. 부채 비율이. 그러니까 200%가 넘으면 굉장히 부실한 기업이고 200% 안쪽이면 그냥 그럭저럭 괜찮고 부채 비율 100% 정도면 굉장히 괜찮아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평균 부채 비율은 한 100%뿐이 안 돼요. 기업의 부채 비율은. 그런데 은행의 부채 비율은 1,500에서 2,000%입니다. 근데 은행의 부채 비율이 2,000%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기 자본이 5%, 라프하게 자기 자본이 5%라는 뜻이에요.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의 5%를 잃으면 투자한 돈이나 대출한 돈 중에서 5%의 손실이 나면 자기 자본이 하나도 없어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공적 자금 투입을 받든가. 그럼 5%라는 게 얼마냐? 100만 원에 5만 원이에요. 여러분 주식 해보셨어야 되는데 주식 해갖고 100만 원 주식해서 5만 원 잃기 굉장히 쉬워요. 하루 이틀이면 5만 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은행은 다 대출해주고 주식 투자도 하고 뭐 아니면 뭐 채권 투자도 하고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한 돈의 5%를 손실을 보면 은행은 문을 닫아야 돼요. 그건 쉽게 발생해요. 특히 금융위기 시에는 뭐 서브프라임 같은 사회가 팍 터지고 나면 은행이 갖고 있는 돈의 5%, 은행 세계에 투자하고 있는 돈의 5%, 그 자기 총 재산의 5%는 쉽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순간 은행은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은행은 그게 위험한. 그러니까 보통 뭐 도요타가 리콜 걸려서 위험하다 그래도 도요타 쉽게 안 망합니다. 뭐 소니가 뭐 영 잘못해갖고 망한다, 뭐 장사가 안 된다 그래도 금방 안 망해요. 그런데 뭐 어느 은행이 투자를 잘못해갖고 위험하다 소문나면 한 달 이내에 당장 뭐 공적 자금 들어가느니 뭐 합병한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은행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다. 근데 그게 단순한 그 비율만 퍼센티지만 볼 때 보는데 그 부채 계정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부채 항목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걸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산이죠. 부채는 예금이니까 예금이나 빌린 돈이니까 다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자산은 제가 이제 투자한 거예요. 대출을 해줬거나 뭐 자기가 어떤 다른 회사에 투자를 했거나. 부채의 성격상 뭐 바로바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장기를 끌고 운영할 수 있는 얼마든지 여력이 있다든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일종의 분식이지. 내가 이제 이미 그 자본은 다 마이너스로 갔는데 중앙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맡긴 돈 이런 것도 다 부채로 어쨌든 잡히는 거잖아요. 어디다가? 중앙은행에서 돈을 맡긴 돈. 누구한테 맡겨요? 빌려준 거? 네네. 그렇지, 이건 이제 차입금이죠. 은행이 중앙으로 빌리면 그 차입금이니까 부채죠. 네. 일반 고객한테 받은 예금도 부채고. 그런 건 다 당연히 정식적인 어떤 판단에 대해서 할 수가 하고 말고 하는 거지. 아니, 그건 뭐- 시장 논리를 하진 않잖아요. 아니,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시장 논리입니다. 왜냐면 내가 뭐 누구한테 줘야 될 돈이든 간에 언젠간 줘야 될 돈은 부채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건전성이죠. 아까 말한 대로 은행이 기본이 신뢰와 건전성인데 내가 은행은 항상 뭐냐면 뭐 조그만 이런 가게와 관계없지만 기본적으로 은행은 언제 문을 닫고 정리를 해도 여기 예금자한테 돈을 다 돈 하나 예금자가 자기 돈을 빌려주니까 다 돈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자기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그래야 여러분들이 은행을 믿잖아요. 저 은행이 언제 문을 탁 닫았는데 내 돈을 못 받는다. 그러면 거기다 예금하겠어요? 예금 잘 안 하죠. 믿을 수 있는 은행이다. 예금. 자산이 건전한 은행에다가 예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자기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자기 자본이 아까 말한 대로 그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로. 그래도 그걸 발표 안 하고 사람들 아까 말한 대로 모르게, 왜냐면 돈이 금방 안 빠져나가게 할 수 있죠. 근데 감독당국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감독당국은 빨리 가서, 야, 너 문제가 돈이 벌써 비는구나. 빨리 돈 치워넣어. 안 되면 문을 닫을 준비해. 응? 아니면 이제 정부로 공초청을 받든가. 이렇게 하는 게 감독당국의 할 일이에요. 근데 감독당국이 이거 숨겨주고 같이 가고 그러다가 잘해서 운 좋으면 6개월이나 1년에 또 주가 오르고 저기 시장 좋아지면 괜찮아. 내가 덮어줄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6개월 후에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커지지. 그러면 뭐 공초장은 더 넣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청소 처음하는데 넘어간이 있는데 은행 특성상 아니 원래 은행이 원래 이런 거예요. 은행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위험하게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부채 항목을 놓고 장단기 부채들이 있을 거고 부채 성격들이. 그건 다음 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해도 위험할 뿐더러 더 위험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바로 말씀하는데 은행은 지금 예금은 뭐 있잖아요. 예금이라는 게 정기예금도 있고 여기 뭐 내일 찾아갈 수 있는 예금도 있지만 여러분 은행에 정기예금 했지만 돈이 급하면 어떻게 해요? 이자 포기하고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돼요. 근데 은행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의 아주 적은 부분 한 1%도 안 돼요. 그것만 이게 항시 지급할 수 있는 돈으로 갖고 있어요. 그 지급준비금인데 일부는 한국은행에도 예치하고 일부는 자기 내부적으로 현금이나 아주 뭐 가용할 수 있는 바로 돈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사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내가 뭐 전혀 자본금도 넣어놓고 손실도 안 나. 근데 소문이 잘못 난 거야, 시내에서. 저 A은행 나쁘더라. 응? A은행이 저 문제 생겼더라. 소문이 나서 고객들이 와갖고서 내 돈 내놔. 그러면 은행은 다 망해요. 어떤 은행이고. 실제 이제 IMF 때 그런 은행들이 소문이 났습니다. 왜냐면 그때 신문에 그냥 H은행이 뭐 위험하다 이렇게 나잖아요. 은행이 정확히 이름이 나오면 괜찮은데 그런 사람들이 H자 들어간 은행에서 처음 돈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중에 H자 은행 중에서 하나가 나쁜 은행이 있었겠죠. 그런데 나머지 H자 은행은 괜찮았다거든요. 괜찮은 은행은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다라고 해도 시장에서 안 믿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은행의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 때문에 그래요. 은행은 일단 가장 큰 것은 이런 부채 비율이 높아서 투자 자산이나 대출에 대해 손실이 발생하면 위험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급 준비 제도 때문에, 도분 지급 준비 제도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 소문이 잘못 나거나, 그러니까 제가 신뢰를 잃거나 공信力이 떨어지면 잘 건전해도 망한다. 돈 다 달라고 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 방법이 없어요. 돈 다 달라고 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줄 돈이 없는데. 그렇다고 지금 갖고 있는 거 대출금 회수를 어떻게 해요, 은행들이? 그러니까 은행은 이미 구조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또 위험한 게 뭐냐면, 은행들끼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빌려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보증도 써주고, 저쪽에서 발행한 거 받기도 하고, 그걸 상호거래라고 하는데, 그 상호거래가 많기 때문에 자기는 잘하고, 자기는 모든 걸 잘했는데, 자기한테 많이 빌려준, 자기가 많이 빌려준 은행이 망하면 그 돈을 못 받으면서 같이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8년 위기 때 막 큰 은행들 몇 개가 망하면서 막 조그만 은행들이 막 망하니까 결국 큰 은행들, 대표적으로 뭐 HIG, 그러니까 그런 거, 그 AIG 같은 미국 보험회사한테는 어쩔 수 없이 구제금융을 주는 것이, 그게 망하면 나머지 조그만 은행들이 수없이 같이 망하니까. 외국에서 어떻게 보나요? 한국은행은 지금 부채 비율이 2000씩 막 1500씩. 이건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라 세계 모든 은행이 다 그래요. 세계 모든 은행. 그러니까 이건 은행업의 공통적인, 지금 말씀드린 건 우리나라 은행만 그런 게 아니고 은행업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이건 다 시티은행도 마찬가지고, BOA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은행업 자체가 이렇게 위험한 거다, 불안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항상 굉장히 칼날을 걷는 것처럼 위험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위험 관리 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감독 당국에서는 이게 이제 은행이 위험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은행이 부실화되면 경제가 흔들리고, 왜냐하면 은행이 이제 예금 대출, 은행이 흔들리면 예금 대출이 잘 안 되니까 경제가 신용 정색이라고 하죠. 그런 게 생기고, 또 국가의 신인도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어떻게든지 은행을 건강하게, 건전하게 유지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감독 당국의 책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 감독 당국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들을 못생기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은행들한테 독과점적 이익을 많이 줘갖고 은행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거지. 웬만큼 이상한 짓 안 해도 안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건전하니까 일단은 은행이 잘 돌아가니까 외형적으로 좋고, 또 감독 당국은 책임이 없으니까 좋고.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이 그런 상태예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감독당이 쉬운 길을 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가능한 은행들에게 영업 규격을 정해줘서 경쟁을 못하게 해서 이만큼씩만 해서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사고 치지 마라. 그것이 현재의 이제 우리나라 은행 산업이 혜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원들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어찌됐든 수익이 많이 나니까 수익이 많이 나면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또 수익이 많이 나니까 은행장들, 지주회 사장들도 월급을 많이 받아도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건 그 기업인데 이익 잘 내는데 그 이익 잘 낸다고 좀 더 받는데 뭐라 하겠느냐.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서로 나쁘게 표현하면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금융관리와 금융기관을 근친상간적 관계다. 왜냐하면 금융관료들이 다 글로 가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문제가 된 국민은행 국민주주 회장도 다 관료 출신이거든요.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 있어요. 농협도 그렇고 여기 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 자기네들 이 혜택을 받으니까 거기가 높아지면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럼 이런 상태가 되면 외형적으로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괜찮아 보여요. 안정돼 있고 또 금융관료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받는 피해는 뭐가 있느냐. 일단 은행 수가 적으면 경쟁이 적으니까 소비자들이 손해예요. 어찌됐든 손해예요. 예금, 대출, 수수료 이런 것들. 경쟁이 치열하면 앞으로 싸지거든. 예금 금리도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대출 금리는 떨어질 수도 있고, 수수료 싸져요. 그건 경쟁이 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하는 게 아주 기본적이죠. 또 하나는 일자리가 없어요. 은행도 이게 하나의 산업입니다. 부가가치도 만들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더 많고 독일은 제조업 강국이거든요. 독일을 잠깐 이끌어드는 게 독일이 우리나라랑 많이 산업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제조업 비율이라든가 서비스 산업 비율 이런 거 굉장히 비슷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서비스화가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랑 비교하기 어렵고 또 나라 규모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고 독일은 인구가 8천만입니다. 근데 은행원 수가 70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인데 은행원 수가 몇 만일까요? 한국의 은행원 수 전부 다 10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은행을 범위를 넓혀 독일인 은행 범위가 넓으니까 협동조합 은행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협, 새마을금고, 증권사 다 합해도 20만 채 안 돼요. 비정규직 합해서. 근데 인구는 우리는 5천만, 8천만. 우리는 20만, 70만. 우리가 은행원 수 2배만 늘어서 20만이 40만만 내보십시오. 좋은 일자리 20만 개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은행원 젊은이들이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일자리 아닙니까? 굉장히 우습게 보이는 새마을금고도 월급 많이 줘요. 은행들이 한 차장급, 그러니까 차장급이라는 그 창구에서 말하는 여직원으로서 그냥 옛날 같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많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한 20년 정도 일하신 분이죠. 그런 사람들이 은행들은 한 7, 8천 받을 거예요. 연봉이.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한 5, 6천 받아요.
그거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자리거든요. 물론 오래 근무하셨지만 그것도 꽤 전문적이고 일도 많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기 여자가 그 정도로 받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평생 지장이 되는데 생활금고라고 해서 여기 월급 적게 주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자리라도 지금 한 10만 개, 20만 개가 더 생길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은행이 이제 경쟁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너무 편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관계금융 같은 거 어렵고 또 위험하고 힘들고 그런 거 안 하고 또 해외 나가는 거 더 어렵잖아요. 해외 나가서 세계적인 은행들하고 이 경쟁하는 거 더 어렵고요. 그리고 또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거 더 어렵고 이런 거 안 하는 거죠. 안 해도 뭐 돈이 많이 벌리는데 뭐. 안 해도 지금까지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돈이 많이 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답을 어떻게 될 거냐? 답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은행을 좀 늘려줘야 됩니다. 은행의 신규 설립을 좀 늘려줘야 됩니다. 늘려주면 어렵죠.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막 분명히 은행 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4, 5층 은행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은행 수가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은행 업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이 감독당국이 규제를 해놔서 더 하는 일이 빤해 보여요. 이러니까 우리나라 감독당국이 굉장히 하기가 쉬워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는 은행 수가 계속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은행이 있는지도 몰라. 감독당국에서도 은행 이름을 다 알 수가 없을 정도. 우리나라는 나도 다 우리나라 은행 수 이름 다 알아요. 웬만한 사람 다 알 거야. 14개뿐이 안 되니까 머리만 웬만큼 좀 14개 다 알아. 근데 은행 수를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또 은행이 걔들 규제가 굉장히 약간 전문 용어인데 은행업 규제가 유럽이나 미국은 네거티브 규제예요. 즉 네거티브 규제는 이거 빼고는 다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는 뭐냐면 요것만 해라 정해준 것만. 그러니까 감독당국이 굉장히 편하죠. 정해준 일만 하는 거예요. 요거 팔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표만 팔고 뭐 수입인지는 팔지 마.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응? 수입인지는 파는데 우표는 못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스크림은 파는데 또 뭐는 거기 커피는 못 팔고. 은행 업무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유럽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니까 요렇게 빼고는 다 하니까 감독당국이 뭐 하는지 몰라요. 왜냐면 분명히 이거 하지 말라는 건 안 할 텐데 그 외에 뭘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다 쫓아다녀서 봐야죠. 감독당국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감독당국은 은행 수도 많지. 은행이 뭐 하는지 알려면 매일 공부해야 돼. 왜냐면 매일 새로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운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아주 좀 너무 큰 질문인데 이제 그러면 그걸 거꾸로 제조업으로 생각을. 왜냐하면 금융도 하나의 산업이니까.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다는 게 뭐냐면 그 자체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다는 건 감독당국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은행은 그 상품을 왜 만들었냐면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장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시장에서 수요가 있다는 것은 시장이 이렇게 나쁜 게 아니라고 본다면 필요해서 고객이 필요해서 만든 거거든요. 어떤 제조업을 내가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있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금융상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을 은행에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금융공학이라고 해요. 파이낸셜 엔지니어링 하는 건데 그런 거. 근데 우리 제조업으로 친다면 제조업에서 뭐 우리나라 상공부 어떤 정부 부서에서 요것만 만들어.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발전하겠어요? 자동차 회사는 계속 새로운 걸 찾아내야 되는데 만드는 게 뭐 정해져 있는데 금융산업이 발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대신 감독당국은 힘든 거고 감독당국이 정부는 힘들어야 돼요. 너무 편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굉장히 편하다. 그리고 권한은 무지하게 세다. 그리고 대우는 무지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 감독당국에 감독원도 가려고 하고 금융위 관료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쉬우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은행 수가 몇 개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다음 업무도 굉장히 단순해. 왜냐하면 감독당국이 할 일을 정해줬으니까. 이러면 은행이 굉장히 안전할 거냐? 지금 현재 안전합니다. 현재까지는 안전한데 앞으로도 안전할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나마 타당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게 중요합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위험한 사람인데 이것이 꼭 업무가 복잡하다고 해서 위험한 게 절대 아니다. 금융위기가 나는 것은 이게 업무가 복잡해서 하고 금융위기가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IMF 위기가 왔잖아요. 1997년에 이때 우리나라 은행 수가 많아서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때도 지금보다는 좀 많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은행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규제가 더 많아서 업무도 너무 더 단순했어. 지금보다. 그런데 업무가 단순하다고 금융위기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또 생긴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신용카드 사태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신용카드라는 게 뭐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또 신용카드 수가 많아서 생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됐어요. 뭐 대여섯 개.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에서 이렇게 문제가 일으킨 거 또 뭐 상호저축은행이 많거나 그 금융이 복잡해서 생긴 게 아니다. 결국 금융위기는 다 생깁니다. 즉 인간이 갖고 있는 내가 투기 얘기할 때 그 탐욕을 자제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거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라고 했잖아요. 주식시장의 탐욕과 공포를 이겨내는 거. 그런 인간이 그런 탐욕을 사이클이 쭉 좋아지게 올라갈 때 이 탐욕을 여기서 자제를 해야 되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제를 못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융위기는 우리나라도 와요. 이렇게 규제를 해놓으면 아마 어떻게 보면 천천히 올지도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규제한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일본도 뭐 여기 금융위기가 왔으니까 대신 천천히 왔지만 천천히 와서 결국은 다 나중에 공적장으로 다 메워줍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은행들이 하는 게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신용카드나 아니면 중소기업 대출만 하고 있는데 기업, 우량기업이라고 불리는 이런 대출만 하고 있는 건데 이것들이 항상 안전할 수만은 없다. 세상이 우리 인간이 미래를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금융시장의 진입을 막고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은행의 규제를 많이 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안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언젠가는 이것도 결국은 문제가 된다. 10년이나 20년 후에. 왜냐하면 금융의 본질은 위험한 이거. 이 부채 비율은 지금도 그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부분예금 준비금도 제도도 그대로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독과점 이익 때문에 이익을 많이 내서 덜 위험해 보이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위험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 국민들이 입는 피해 이런 금융 소비자들이 후생의 감소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일자리 감소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낙후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이 없으니까 경쟁이 없으면 발전을 못하거든요. 낙후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대로 남고 그렇다고 뭐 짧은 기간은 안전해 보일지만 결국은 어떤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오고 금융산업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미래에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우리나라 대형은행들 뭐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뭐 이런 하나은행 같은 것들 지금은 상호저축은행이나 신협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건전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도 항상 이 은행들이 더 건전할 거는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행의 진입을 늘려서 경쟁을 시켜야 된다.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 젊은이니까 잘 모를 때 조상제한서라는 말이 있어요. 알아요? 조상제한서. 아세요 혹시?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과거에 크기 순서로 5개 대형은행입니다. 조흥은행, 상업은행, 제1은행, 한일은행, 서울은행, 서울신탁은행 이 5개가 그 다음에 6번째 은행이 외환은행이었어요. 이게 생긴 순서예요. 그리고 크기도 다 컸어. 생긴 순서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걸 빨리 외우려고 그래서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은 조상제한서 하면 다 알았어요. 조흥은행, 상업은행 여기 남아있는 은행 있어요? 다 없어졌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1997년까지는 조상제한서 해서
여기 5개 은행에 다니면 막 은행 중에서 굉장히 이 국민은행은 저 아래에 있었어요. 여기 뛰지도 못하고 규모도 작았고 뭐 응? 근데 이게 다 사라졌어요. 은행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1900 우리나라 어찌 거꾸로 간다거나 19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은행이 몇 개 생겼어요. 신설은행이. 이 조상제한서는 굉장히 오래전에 60년대 생긴 은행이에요. 응? 근데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은행이 뭐냐면 하나은행, 신한은행, 한미은행이에요. 한미은행은 현재 시티은행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미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 같이 합작해서 만든 은행이고 하나은행 그다음에 한 두세 개도 더 생겼어. 두세 개 더 생기고 망했어요. 같이 그러니까 조상제한서 망할 때 같이 망했고 이 한미은행, 신한은행이 그때 생긴 거예요. 만약에 그때 이런 은행이 안 생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은행은 은행이 없어요. 다 망해버려갖고 지금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은행이 신한은행하고 뭐 시티은행은 어쨌든 넘어갔지만 팔았지만 미국에 시티가 샀지만 시티은행 그 다음에 하나은행 여기다 이제 국민은행은 옛날에는 국책은행이었거든요. 이런 은행만 남은 거야. 이게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 은행은 뭐냐면 국민은행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은행 하나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지금은 우리가 은행을 안 만들면 그러니까 진입을 허용 안 하면 좋아 보여요. 그렇지만 나중에 지금 이런 국민신한 하나은행이 이러한 것 때문에 다 망할 수 있어요. 이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외국의 시티은행이 안 망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망했어요. 다 공적자금 투입해갖고 살려놓은 거지. 응? 그러니까 만약에 은행이 안 생겼다면 우리나라 은행은 참 어려웠을 거다. 그래도 다 외국계에 넘어갔을 거다. 그래서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진입을 늘려서 경쟁을 늘리는 거다.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뭐냐면 감독당국도 그만한 능력이 돼야 되는 거고 은행들도 그거 충격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계적으로 하면 가능해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지방은행부터 허용하고 은행으로 전환도 허용시켜주고 이 은행 산업 발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굉장히 긴데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이게 시간이 됐으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그만두고 이 정도 결국은 답은 이렇게 됩니다. 협동조합은행을 경쟁력을 높이는 거, 그다음에 결국은 은행 진입을 좀 늘려서 경쟁을 통해서 그리고 자본주의 우리가 시장 경제를 갖고 있는 걸 끌고 가는 한 기본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경쟁을 촉진시키고 경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고 그것이 안 될 때 이제 어떤 규제나 뭐 제도를 보완하거나 이런 게 난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시간이 좀 많이 이게 질문 때문에 원래 여기도 이 강의에서는 이런 강의 깊이 안 가는데 질문을 해주셔서 좀 여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또 다른 질문 해주시면 또 우리 이 대표 뭐 조금 아니 그 금융위기에 올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왔었던 거 아닌가 싶고 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우리는 이제 뭐 큰 위기는 97년에 있었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때 자잘한 거 있었고 그다음에 상호중은행 때 있었고 근데 2008년 위기 때는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니었고 외국에서 있었던 거니까 우리나라까지는 좀 심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지금 뭐 불안하죠. 가계부채가 터지면 은행들도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불안하게 가까이 와 있는 거고 가계부채가 터질 때는 뭐 주택담보대출 많이 하는 은행들이 하나 힘든 거고 그렇게 되면 네. 교환제 시에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시는 거는 없나요? 그건 너무 무리인가요? 그것을 하려고 2002년쯤에 추진했었어요. 하다가 해보니 뭐 힘들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가 그냥 단순히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말은 쉬운데 실제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준비할 게 많고 하다 보니까 뭐 별로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거 뭐 태스크포스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 뒤에는 우리나라에서 뭐 금융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조금 한번 시도가 있었습니다. 2002년도. 이제 금사 물류 문제 부분에서 저는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은행 진입을 늘려야 된다고 그 중요한 원칙이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걸 많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이제 금사 물류 원칙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유연하게 적용을 필요가 있지 않나요? 사실은 지금 그 협동조합인 여러 가지 그 은행업을 허용한다 해도 사실은 지금 현재 가장 그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쪽은 어떻게 이제 좀
산업 자본들이 네.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투자할 때 못 가지고 있어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네. 나는 그거 이게 물론 이제 금산분리 원칙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는 있지만 네. 그렇게 계속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그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뭐 금산분리가 별로 의미가 없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규제도 의미가 없고 허용해도 의미가 없고 이게 이제 나라를 보면 무지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산분리를 이렇게 규제, 금산분리라는 게 뭐냐면 잘 모르실 거죠. 그죠? 이 산업자본, 삼성이나 현대가 은행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나라는 안 돼요. 네? 안 되는 그걸 이제 허용하자는 게 우리 허용하자는 건 저는 그 굉장히 훌륭한 주장이고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잘만 한다면, 감독 당국이 잘 한다면.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이 어떤 경제 문제를 볼 때 다른 나라가 특히 미국하고 유럽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면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이 아직 아니라 맨 앞에 가는 나라, 그러니까 애플 같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일이 아니고 남 뒤쫓아가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나, 유럽이 어떻게 하나 보면 되는데 이 금산분리는 괜히 재밌어요. 미국과 유럽이 완전히 갈려 있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금산분리 규제가 엄격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은행을 가지려면 하여튼 산업 쪽하고 요만큼만 관계가 있어도 은행을 못 가져요. 가장 엄격한 나라. 그리고 유럽, 독일은 아무 제한이 없어. 그냥 은행은 좀 공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범죄를 안 하거나 사기를 안 치거나 이런 하여튼 금융이라는 게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뢰를 했을 만한 행동을 안 한 건강한 시민이면 그리고 또 은행은 좀 어려우니까 전문적이니까 금융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돈 갖고 오면 아무나 다 돼. 뭐 그냥 전혀 관계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뭐 벤츠도 만들 수 있고 복스바겐 회사도 있고 다 있어. 그러면 조그만 은행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산분리 규제가 맞다. 해서는 안 된다. 해야 된다라고 싸우는 건 답이 없어요. 밤새 싸우면 양쪽에 다 논리가 똑같이 있어요. 나는 이건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그르다 이게 절대 안 해요. 어느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로 따져야 되는 거죠. 이걸 갖고 논리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금산분리를 했을 때 이 이제 재벌들이 은행을 개인 사금고로 쓸 수 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느냐만 잘 만든다면 금산분리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하나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금산분리를 하는 목적이 뭐냐? 지난번 이명박 정권 때 금산분리를 조금 완화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뭐 만들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세계적인 은행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차라리 우리 주 대표님이 조그만 은행들을 만들어서 국내에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하면 저는 천생인데 우리나라 세계적인 은행이 없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없는 이유가 옛날 이명박 정권 생각하는데 은행의 주인이 없어 그렇다. 이 삼성이 하면은 삼성이 삼성전자를 잘 만들었으니까 세계적인 은행이 만들 거다. 또는 현대가 하면 세계적인 은행이 만들 거다. 근데 세계적인 은행을 만들려고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그것은 안 돼요. 왜 안 되냐? 아주 간단합니다. 세계적인 은행이 되려면 미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어야 돼. 미국은 그 세계금융의 중심지입니다. 뉴욕은 당연히 세계금융의 중심이고. 근데 만약에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막 법을 바꾸면 돼. 유럽은 되니까. 근데 그 은행은 미국에서 영업을 못 해요. 왜냐면 미국 법에 저촉이 되니까. 미국 법에서는 산업자본이 이만큼만 건드려도 그건 은행이 안 되니까 그건 은행이 아니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엄격한 나라입니다. 니들 나라 가서 해. 우리나라는 너 은행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업을 못 해요. 미국에서 영업을 못하는 은행은 세계적인 은행이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뉴욕이 세계에서 가장 큰 자금 시장인데 머니마켓 시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돈을 못 다루는 은행이 어떻게 세계적인 은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은행이 만들려면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삼성이 은행 가져도 그건 미국에서 은행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외환은행 있죠. 외환은행이 론스타가 샀잖아. 나중에 얘기할 건데 이제 론스타 얘기는 다음 시간에 재밌게 할 건데 외환은행이 론스타를 샀잖아요. 론스타는 굉장히 불투명한 거야. 펀드고. 그러니까 이것은 금융자본, 산업자본을 떠나서 산업자본이 양이 많은데 그걸 떠나서 금융자본 아닌 건 확실해.
미국 기준으로 볼 때. 미국에서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이야, 로스타는. 그러니까 외환은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외 점포가 많잖아요. 외환은행이니까. 로스타가 외환은행을 샀어. 그럼 어떻게 될까? 미국에 있는 외환은행은 은행이 아니야. 다 간판을 바꿨어요. 코리아 익스체인지 뱅크를 쓸 수 없어요. 은행이 아니, 미국 법상 은행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코리아 익스체인지 파이낸스 컴퍼니로 된 거예요.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산분리 규제를 왜 하냐? 우리나라에서 은행이 안 오면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조그만 은행들을 좀 만들어서 일자리를 늘려보겠다 하면은 뭐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계적인 은행을 만들겠다고 하고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정말 정했던 것처럼 그건 금융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은행 만들 거 뭐 하겠어요? 지금도 충분히 큰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우리나라 안에서는 충분히 큰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피드내고 싸울 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양쪽 진영이 굉장히 싸우거든요. 금산분리 완화. 근데 참 흔히 싸우지도 않을 것 같고 싸운다. 딴 데 정력 쏠 게 많은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유럽은 참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독일에 있을 때 그 독일 감독 당국에 놀러 가서 밥 먹으러 가서 재미삼아 지금 하도 밥 먹다 얘기하다 보면 야 이제 진짜 얘들이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하나 생각하더라고. 야 우리 삼성이 말이야 독일에서 은행을 만든다고 하면 너희들은 어떤 입장이냐? 근데 삼성하고 관계 좋으시냐 무엇이냐 물어본 거예요. 던져본 거죠. 그러니까 그쪽 국제국장이 하는 말이 너무 좋은 일이다. 응? 삼성같이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독일에서 은행을 만든다면 자기는 찬성이고 네가 그러니까 계속 농담 좀 섞였지. 네가 만약에 이렇게 나서서 해준다면 내가 그 인허가 서류를 직접 갖고 국장이 뿌겠다. 그래서 보통 한 달 걸리는데 일주일 내에 해줄 자신 있다. 일주일 내에 은행을 하나 만들어줄 테니까 삼성 은행 하라고 해라. 삼성은 은행하겠다고 안 했어요? 독일에 와서? 삼성이? 옛날에는 할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려고 할지 모르는데 독일에서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은 딱 감독을 잘하는데 거기서도 해봐야 그럼 독일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감독 안 하는데 적당히 하려고 할 생각이 있었지만 요새는 아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현재는 삼성이 은행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을 거예요. 포기한 건가요? 포기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은행은 굉장히 위험한 기관이에요. 그 파이낸스 컴퍼니 때문에 세계은행이 못 된다는 것도. 아니요. 은행이 이렇게 위험한 기관이고 또 은행이 대주주가 되면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은행이 대주주가 되면 대주주는 상당한 정보를 감독당국에서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은행은 굉장히 위험한 기관이니까 감독당국이 은행도 봐야 되지만 대주주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이 만약에 은행이 대주주가 되면 많은 정보를 감독당국에 줘야 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리고 또 은행이 망하거든요. 이렇게. 삼성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중간에 그렇게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뒤에 근데 그거 쉽지는 않죠. 근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삼성이 은행을 가질 것 같지는 않다. 근데 모르죠. 지금 제가 이제 건강한 상태로 볼 때는 그럼 생명이나 카드 이런 쪽에 것을 가지는 그건 이제 다른 유형이죠. 왜냐하면 보험회사나 카드사는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아요. 응? 훨씬 덜 위험합니다. 은행보다. 업무의 성격상. 실컷만 있어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삼성이 은행을 가지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근데 이제 그게 요새는 그런 일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온 게 삼성비가 그런 거죠. 금융을 몰랐다가 금융을 알고 이제는 삼성이 은행을 가질 생각도 없고 증권회사를 뒤에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투자은행으로 제대로 키우려고 하는 생각도 없어요. 금융에 대해서는 크게 키우니까 나중에 이제 계열 분리가 돼서 형제들끼리 싹 나눠져 갖고 다른 어떤 형제 하나가 금융만 맡아갖고 나온다면 그때는 변할지 몰라요. 근데 지금처럼 삼성전자나 이렇게 삼성생명이랑 삼성이 섞여 있을 때면은 은행을 만들거나 삼성증권을 더 키우려는 생각은 없을 것 같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축해서라도 키우면 좋잖아요. 투자은행 하나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은행이나 있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이 은행을 가지면 세계적인 은행이 될 수는 없죠. 미국에서 영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요. 많이 늦었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로 끝내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없습니다, 강의가. 아시죠, 그죠?
가강 일정에는 제가 잠깐 어디를 갑니다. 가고 저희 다음 주 수요일은 못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일주일을 쉬었다가 오겠습니다.